자,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 정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0번. 자, 가장 기본 문제는 선별주의, 보편주의 문제가 되겠죠. 정책이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지분배 효과가 크다. 맞죠? 선별주의가 소득지분배 효과가 큽니다. 선별주의가 공공부조, 보편주의가 사회보험. 자, 2번. 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 네, 틀렸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 맞아요. 선별주의. 하지만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요.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편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정답은 2번. 3번.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맞아요. 권리로서 인정을 합니다. 자, 4번.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1번으로 가볼게요. 1번. 자, 1번에 가니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라는 것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있었을 때 저소득층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자, 경제적 효율성이 크다. 그러면 선별주의입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의 효과가 선별주의가 더 크다. 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용 효과성이 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효율성. 목표로 삼는 것을 이루는데 좀 더 효율적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의 특징? 선별주의의 특징. 자, 선별주의의 특징이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다시 3번 갈게요. 3번.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한대요. 보편주의는. 사회적 권리로서 그 권리를 제공하면 사회통합에 기여할까요? 기여하지 못할까요?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얘기지. 사회통합에 기여하면 뭐가 크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회통합에 기여하다. 그러면 사회적 효과성. 경제적 효과성 말고, 경제적인 것 말고, 사회적 효과성 혹은 사회적 효율성. 이 큰 거는 보편주의입니다. 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 선별주의는 낙인 효과가 있어서 사회통합을 저해해요. 근데 보편주의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를 뭘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권리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야. 이해를 한다는 거야.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말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을 사회적 효과성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주의는 여러분 다 주면 되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면 다 주면 되죠. 누구는 뭐 기준에 하고 이렇게 수급자 선정하는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인가를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받고 2차, 3차인데 3차인가 4차 줄 때 아직 2차 못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뉴스 보도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걸러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 자산조사 해가지고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편주의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말을 시험에서는 이제 다른 데선 운영 효율성이 높다. 그런 보편주의로 가야 되는 거죠. 운영의 효율성.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다 주면 되니까. 자산조사를 안 해도 되니까.
수급자 선정하는데 선정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0번 문제에서는 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15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1번으로 가서 우리 방금 선별주의에서 소득재 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득재 분배를 나누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자, 크게는 소득재 분배는 세대 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세대 내에도 발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대 내도 수평적 수직재 분배가 있고요. 수직적 소득재 분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챙겨두셔야 될 것은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제도가 자 세대 간 소득재 분배냐 이런 걸 등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대 간 소득재 분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 방식의 적립 방식 말고 부가 방식 페이에지 유고 방식 자 부가 방식의 연금 제도가 자 부가 방식의 연금제라는 것은 현재 세대가 내고 그 다음에 현재 세대가 낸 돈으로 그렇죠? 이제 받는 거죠. 이제 그 연금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이제 받게 되는 거고 현재 세대라는 표현보다 현재 근로 세대가 돈을 부과를 하면 현재 근로세대가 부과를 하면 이제 노인 세대가 받고 이런 식으로 세대 간 소득재 분배가 일어나는 게 부가 방식의 연금입니다. 적립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을 쭉 모아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수평적. 자, 수평적 소득재 분배로는 뭐가 있냐면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자, 여러분 수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수직적이란 말은 자, 고소득층의 재산과 소득이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수직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평적이라는 건 같은 계층 내에서 그러니까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럼 안 아픈 사람의 사회보험료가 아픈 사람에게 가. 이런 건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어떤 소득의 계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 공공부조는 그렇지 않죠. 공공부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소득재 분배. 수직적 소득재 분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부조가 되는 거예요. 공공부조. 됐어요. 자, 됐고.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는 위험의 종류와 적용 대상 범위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자, 어떤 위험을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어려운 국민들에게만 할 건지, 자,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에게만 할 건지 전 국민에게만 할 건지 자영업자에서도 어떤 자영업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정부의 거리두기 제한이나 시간 제한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할 건지 아니면 자영업자 전체에게 할 건지 막 등등 막 이런 지금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적용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자 어떤 소득재 분배가 일어나는지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득재 분배 효과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자, 2번. 자녀가 없는 계층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소득재 분배. 이런 게 수평적입니다. 이거는, 경제적 소득을 중심으로 한 계층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으로 뭐 재분배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3번 공적연금 중에서 적립 방식은 부가 방식보다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틀렸죠. 거꾸로 얘기해야 되지.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부가 방식의 부가 방식의 연금제도가 공적연금제도가 여러분들은 부가 방식을 외워줘야 돼. 부가 방식. 부가 방식이 세대 간 소득 재분배라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 방식이 세대 간 소득 재분배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바꿔줘야 돼요. 부가 방식의 공적연금제도가 적립 방식보다 더 세대 간 재분배가 더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적립 방식은 기본적으로 적립 방식은 세대 내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세대 내에서.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좀 나이브한 얘기고 좀 이따 정확하게 제가 다시 그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다시 구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누진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는 기여금의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보다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죠.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가 더 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자, 이렇게 요 그림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52번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52번에서 자, 1번 소득재분배 수직적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2번 수평적 소득재분배는 동일계층 내에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3번 세대 간 소득재분배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4번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자녀 세대의 소비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 소비를 포기하고 소득을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게서 자녀 세대로 소득이 이전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이죠. 시간적 소득재분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세대 간 세대 내라고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세대 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세대 내라고 볼 수가 있긴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시간적 소득재분배라는 게 있어요. 시간적 소득재분배. 자, 이게 여기에 대표 사례가 바로 자, 적립 방식의 연금제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시간적 소득재분배라는 건 뭐냐면 일단 여러분 필기하시고 시간적 소득재분배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 돈이 내 돈으로 그래요. 내 돈이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고 나중에 받는 거 있죠. 그거는 세대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고 나중에 받는 것. 내가 지금 내고 나중에 받는 것. 내가 지금 내고 나중에 내가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받는 것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시간의 소득재분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일부 사회보험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수평적 소득재분배예요. 기본적으로 수평적 소득재분배인데 자, 시간적 소득재분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회보험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도 사회보험내에 속하는 거잖아. 그치? 국민연금도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 그리고 뭐 의료보험도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있을 때 실업급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일자리가 없을 때 내가 받는 거잖아요.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거잖아. 보험이라는 기본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적 소득재분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소득재분배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안에서 여러분 다 해결이 가능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3번 시장 실패는 뭔지 얘기했죠? 한번. 자,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다 맡겨두면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구조적으로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실패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시장 실패예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장 자본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외부 효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데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연탄공장 같은 거죠. 연탄공장에서 연탄가루 날리면 옆에 있는 데는 피해를 보지만 거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정보의 비대칭성, 중고차,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이런 불안정 경쟁 옆에다가 독과점이라고 써 있어요. 독점이나 과점에 의해서 과점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리을이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역, 니은, 리을. 거기다 하나 더, 여러분 거기 플러스해서 공공재. 그럼 4개만 외우면 돼, 시장 실패는. 공공재, 독과점, 외부 효과, 정보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아시겠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실패를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정부 실패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정부 실패. 자, 시장이 실패하니까 누가 개입해야 돼? 정부가 개입해야지.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 완전하냐?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럼 정부가 개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더라. 정부가 개입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부도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더라. 간혹 정책 잘못 써서 실패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3가지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3가지. 자, 첫 번째가 X 비효율성. 그 다음에 파생적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의 내부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여러분이 주로 행정학에서 많이 배울 텐데, 여러분들은 행정학 안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X 비효율성은 뭐냐면, 자, X 비효율성은 뭐냐면, 이거 뭐 말이 좀 어렵지. 쉽게 얘기해서, 자, 여러분, 정부가 하는 사업은 정부는 민간 기업하고 경쟁해요. 그렇지 않죠. 주로 자연 독점의 사업을 정부가 많이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자, 정부는 독점 기업 근데 그렇다고 정부가 뭐 수익을 추구하진 않잖아. 독점 기업이 수익을 추구하는 게 시장 실패지만 그치 수익을 독점하는 게 시장 실패지만 정부가 뭐 수익 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평균 비용이 올라가. 정부가 하면.
여러분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원자재하고 노동력이에요. 인건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하면은 민간 기업에서는 보통 한 10명에서 하는 일을 정부에서는 한 20명에서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많이 뽑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건 되게 단순하게 보는 거긴 하죠. 단순하게 보는 건 하지. 자, 그러니까 이 X 비율성은 그러니까 정부는 그 민간 기업보다는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별로 안 하잖아.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 하는 줄 알겠죠? 민간 기업보다는 좀 더 방만하게 경영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게 X 비율성이야. 그 다음에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파생적 외부 효과. 자, 이거는 그냥 외부 효과랑 비슷한 건데 앞에 파생적을 붙인 거는 좀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자, 정부가 개입하는 목적이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뭔지 알죠? 근데 정부가 개입함과 동시에 시장의 활동이 억압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그 구축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목적은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인데, 근데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것에 영향을 줘서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개입의 파생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하고 교육 시장 같은 걸 들 수가 있겠죠.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이 시장을 조정해 보려고 개입하려고 하면 또 다른 움직임이 막 생기고, 시장이 재빨리 반응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비효율적인 일들이 생겨나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의 내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부 조직의 내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부 조직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는 조직이죠. 근데 정부 조직에서 사익 추구 현상이 일어난다. 정부 조직이고 공공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익 추구성이 생겨난다거나, 자, 여기서 얘기한 사익 추구는 돈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권력이죠. 그래서 내부의 권력 투쟁.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 외부에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가 있지 않고 자기 내부의 이익을 어떻게 챙길까? 내 돈을 얼마나 착복할까? 내 월급을 얼마나 올릴까? 나의 수당을 얼마나 받을까? 이런 데로 가는 거. 혹은 자, 어떤 정부 조직 내에서 어떤 권력 투쟁에 초점이 가 있는다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정부 조직의 내부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게 다. 자, 그런 거를 정부 실패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 실패 행정학 이론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153번을 보면 구분이 되겠죠. 거기 물론 공공재, 시장 실패에서 공공재 빠져 있고 정부 실패에서 못 빠져 있어. 파생적 외부 효과 같은 게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조합해서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구분은 가능해야 돼요. 자, 이거는 정부 실패고 이거는 시장 실패다. 그리고 자, 시장 실패는 하도 많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아는데, 정부 실패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 대충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행정학처럼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 됐죠? 자, 154번 갑니다. 154번.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볼게요. 평등 보겠습니다. 평등. 자, 여러분 평등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평등이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비례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형평을 평등의 개념으로 본다. 맞습니다. 1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개인의 욕구 등에 따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비례적 평등은 정확히 얘기하면 개인의 욕구, 개인의 능력, 개인의 노력, 개인의 기여 정도, 기여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배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것을 다르게 하자는 거야. 욕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노력이 다르고 기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자라고 하는 것이 비례적 평등이에요, 여러분. 자, 2번 조건의 평등은 개인의 능력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의 별표 쳐야 돼. 기회. 조건의 평등하면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 기회의 평등. 자,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비례적 평등은 자, 다른 것은 다르게 자, 이런 것들이 같으면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 돼. 예. 자, 비례적 평등이 뭐냐? 그러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비례적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동일한 업적. 표현 하나 더 업적. 뭐 기여랑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같으면 같게 취급하자. 자, 그러니까 2번은 앞에는 맞았는데 뒤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수량적 평등은 개인의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수량적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거랑 상관없어. 그냥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0만 원을 주는 게 평등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런 걸 수량적 평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계적 평등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실현 불가능해요. 어떻게 똑같이 제공합니까? 어떻게 똑같이 제공해요? 사람들이 다 다른데. 자, 4번 기회의 평등은 참여와 시작 단계에서부터 평등을 강조하기 합니다. 맞죠? 맞아. 소극적인 평등 개념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 조건 평등했고, 그 다음에 조건은 기회가 똑같아야 된다. 기회를 똑같이 주는 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량적 평등 혹은 기계적 평등은 이렇게 여러분 외워두시면 돼요. 모두 똑같이 대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기회 또 이런 개념들 기회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회 평등은 참여한 시작 단계에서 평등을 강조합니다. 참여한 시작 단계에서 평등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기회평등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섬 지역에 내가 산다고 해봐. 섬 지역에. 그러면 섬 지역에 살면 학원 다니기도 힘들 거고, 뭐 과외 받기도 힘들 거고, 그치? 아무래도 교육 서비스가 많이 없겠지. 내가 섬에 살고 있어. 그러면 섬에 있는 애들한테,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 뭐, 저 섬에 살아서 대학을 못 갔어요. 내가 언제 뭐 너 대학 가지 말라 그랬니? 너도 다 대학에 올 수 있단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서 섬에 있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그런 거 없잖아. 그럼 기회는 다 평등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회 평등한, 그러니까 출발 단계에서는 다 똑같잖아. 모두 다 엄마 뱃속에서 빨개 먹고 태어나는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 평등 강조하는 거야. 근데 결과의 평등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농어촌 특별 전형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게 결과의 평등입니다. 결과적으로 평등을 좀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두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누릴 수 있게끔 맞춰주는 게 결과의 평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달리기 가장 많이 듣는 얘기로 달리기를 하죠. 달리기. 자,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여기서 달리게끔 해주는 게 기회평등이죠. 넌 안 돼. 너 장애인이니까 못 달려. 야, 넌 여자니까 못 달려. 야, 너 어디 사니까 못 달려. 그러진 않는다는 거야. 넌 나이가 어리니까 못 달려. 그런 거 아니야. 다 달릴 수가 있어. 자, 근데 당연히 여러분 뛰다 보면은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신체 조건에 있는 사람이 뭐 남녀노소 다 마라톤처럼 여기서 다 달려. 똑같이. 근데 뛰다 보면은 1등 하는 사람은 좀 그렇겠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1등 한 사람이, 아이, 상금이 100만 원이야. 뭐, 그리고 우리 화합차에서 한 거고, 우리 100만 원으로 저기 다 같이 가서 10명 정도가 달렸는데, 다 같이 가서 삼겹살이나 먹읍시다. 이런 게 이제 결과의 평등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너무 유치하게 들었나? 어쨌든, 자,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면 돼. 기회평등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이에요. 하지만, 결과의 평등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되게 적극적인 평등 개념이 필요해요. 자, 무엇이 진짜 평등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윤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뒤에 롤스 이야기하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게. 롤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뭐 그런 가치론적인 얘기를 좀 할 건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개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5번 가십시다. 155번.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사회복지 효율성을 논할 때 주류가 있는 전자는 더 이상 여러분, 이거는 파레토 최적이죠.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파레토라는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파레토. 전자는 더 이상 어떠한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 배분의 상태를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레토 효율.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이란 건 뭐냐면요. 어떠한 변화를 주지 어떠한 변화 그러니까 즉 개선 어떠한 개선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최적의 상태를 가장 효율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자, 버스가 있어요, 여러분. 버스가 몇 인승으로 할까? 40인승 버스가 있어. 자, 40인승 버스에 한 명이 타면 효율적이야? 효율적이지 않지. 근데 그러니까 파레토 체력은 40인승 버스에 40명이 딱 타 있는 상태. 누군가 거기 들어가면 한 명은 일어서야 되는 상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100명 있으면 100명이 타고 가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아. 파레토 체적, 파레토의 개념에 의하면. 딱 40인승이면 40명이 딱 타야 되는 그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수단적 효율이라 뒤에 거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산출을 얻는 것,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수단적 효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단적 효율성.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레토 최적, 파레토 효율은 여러분의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 수단적 효율이란 개념입니다. 수단적 효율. 자, 수단적 효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했지. 목표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목표 효율성.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보편주의가 효율적이에요? 선별주의가 효율적이에요? 말할 수 없지. 왜? 자, 목표 효율성은 여러분 뭐가 더 큰 거예요? 선별주의가 큰 거야. 자, 목표 효율성은 뭐냐면 필요한 사람한테 갔어? 이걸 따지는 거야. 필요한 사람에게 갔어? 필요한 데 썼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운영 효율성은 뭐예요? 보편주의가 더 크죠. 이거는 운영 비용을 얼마나 효율화했어? 라는 거야. 여러분, 그 선별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정부에서 100억을 뿌릴 거야. 근데 자산 조사하고 뭐 이러는데 그걸 선별하는데 100억이 들어. 그러면은 그거는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근데 자영업자가 100명이야. 그러면 그냥 1억씩 줘버리자. 이렇게 가장 여러분 운영 효율성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거죠. 돈이 적게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수단적 효율성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아시겠죠?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뭐가 크다 그랬지? 뭐 선별주의가 큰 거고, 이건 보편주의에서 큰 거고. 됐죠? 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156번 롤스부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끊었다 갈게요.